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대망의 라라랜드 이번에 인수본의 4회차입니다. 4회차 작품으로 라라랜드를 많이들 기대를 하셨고, 그리고 기대하신 만큼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재밌게 보셨죠? 라라랜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작품입니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주요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위플래시, 그리고 라라랜드, 퍼스트맨, 이렇게 세 작품 정도 얘기를 하죠.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플래시도 그랬고, 라라랜드도 그랬고, 퍼스트맨도 그랬고, 거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관객 수가 3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흥행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평가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평가는 역시 톰 행크스의 평가입니다.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 뒤에 한 얘기가 저는 좀 더 와닿았어요. 이런 라라랜드 같은 작품은 이걸 만들겠다고 가져가면 제작사, 투자사들이 학을 뗀다, 다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환경이나 투자 환경은 우리나라나 헐리우드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 봐요. 이제 워낙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라라랜드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흥행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 그래서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영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흥행으로도 크게 성공한 작품이죠.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이렇게 흥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라랜드를 보시면서 물론 이제 다회차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자세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전적인 영화거든요. 고전 영화의 작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고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흥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작품인데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비평적으로는 뭐 글쎄요, 상을 몇 개를 받느냐가 비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골든글러브에서는 7개 부문 전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6개 주요 부분을 수상을 했죠. 뭐 감독상도 받고 각본상도 받고 미술상, 음향상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여우주연상까지. 대신 아카데미 때 재미난 일이 있었죠. 이거 아카데미 시상식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때 아카데미를 받을 때, 이때가 이제 2017년 아닙니까? 2017년 때 아카데미 시상식 때 작품상을 잘못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사람들이 진행 내용을 딱 한 명만 알고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음 작품이 무슨 작품이 상을 받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품상 발표를 할 때 이 쪽지가 전달이 되는데 쪽지가 잘못 전달된 거죠. 그래서 여우주연상 쪽지가 전달이 돼서 그 발표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보여줬고, 옆에 사람이 그냥 라라랜드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고맙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 나와서 아니라고, 문라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다 우르르 내려가고 문라이트에서 이제 문라이트는 그 광경이 되게 재밌었어요. 라라랜드는 전부 백인인데 우르르 내려가고, 이제 문라이트는 이제 흑인들 자주 나오는 유색인종들이 우르르 올라오고, 그리고 진짜 막 울던 사람들 감동 다 없어지고 막 이랬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로 정말 아카데미가 진짜 큰 홍역을 치렀었죠. 그런 일이 있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문라이트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라라랜드가 받았으면 당연히 받을 작품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라랜드도 충분히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영화 이야기 해보시죠. 처음에 들어갈 때 오프닝 장면이죠. 네, 이 오프닝 장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아, 이거 롱테이크다. 한 번에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카메라 세대로 촬영한 장면이고 한 번에 찍은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찍은 것처럼 보이게끔 연출을 한 거죠.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찍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LA에 저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다 막아놓고,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찍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 이 춤의 동선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라라랜드를 보러 갔을 때, 그때는 같이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보러 갔을 때 이 장면을 보고서 진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되게 감명 깊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제가 워낙 또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완전히 취향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고서 아무래도 뮤지컬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장면은 굉장히 잘 만든 장면입니다. 장면을 보시면 이 막혀있는 길은 LA로 향하고 있죠. 이 LA로 향하고 있는데 저 LA가 바꿔 말하면 라라랜드인 거죠. 라라랜드는 꿈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과 꿈의 경계 라라랜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가 경계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작품은 철저하게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은 라라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현실의 제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판타지를 그려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은 이제 우리들의 주인공입니다. 미아죠? 주인공이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미아라는 인물이 여기서 세바스찬을 만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영화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세바스찬과 미아는 이 일을 전혀 모르죠. 얘네 둘이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은 그 세바스찬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만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일은 관객들에게만 보여주는 씬입니다. 즉 관객들은 마치 신처럼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떠한 운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도적인 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미아라는 인물은 대본을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고 세바스찬이 경적을 올려서 알려주죠. 그리고 미아는 욕을 하고요. 근데 이 경적을 울린다는 것 자체가 세바스찬의 이 작중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바스찬은 작중에서 미아에게 어떤 존재냐면 일깨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적을 울려주는 사람이에요. 미아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지금 길이 열렸어, 나아가야 돼.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세바스찬입니다. 그래서 처음 장면에서 경적을 울리는 걸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바스찬이 나중에 하게 되는 밴드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밴드의 이름이 메신저스죠.
그 밴드의 이름이 메신저스인 것도 세바스찬의 작중 역할과 다르지 않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꿈에 대한 이야기,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아는 오디션을 매일 봅니다. 오디션을 매일 보는데 실제로 이 여자에게 재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오디션을 열심히 준비하고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큰 꿈, 특히 재즈 음악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 자신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미아가 처음에 갈 때 커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오디션 볼 때 다른 사람 휙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그 후에 미아가 맞이하는 현실은 자신을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없는 그런 세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음악이죠. 세바스찬이 치는 피아노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바스찬은 항상 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그 소리를 통해서 미아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죠. 이때 장면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만남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나고 둘이 이제 여기에서 만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만났을 때 미아가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있는 세바스찬에게 가서 조롱을 하고 둘이 이제 이상한 자존심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아가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죠.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조지 마이클입니다. 조지 마이클. 세바스찬에게 한 얘기가 조지 마이클이에요.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는 그를 조지 마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세바스찬에게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미아는 그 세계에 대해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이름과 의미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아가 세바스찬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역할, 그리고 정체성을 주는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세바스찬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적으로는 완결되지 못한 음악이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네,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입니다. 첫 데이트죠. 길에 쭉 늘어서 있는 차는 프리우스라는 차예요. 이 차는 도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제 헐리우드에서 도요타 프리우스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차인데 어떤 몰개성한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차키를 찾는 장면을 보면은 모든 차키가 다 프리우스죠. 그럼 프리우스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그리고 미아가 타는 차가 도요타 프리우스죠. 미아가 도요타 프리우스를 탄다는 건 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생활에서의, 현실에서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실용을 중시하는 거죠. 반면에 세바스찬이 타는 차는 1982년식 옛날 차입니다. 세바스찬의 어떤 굉장히 고루하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라라랜드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을 아름다운 춤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자체로 어떤 사랑의 환상을 드러내고 있는 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춤을 추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 두 사람이 했던 얘기는 경치가 별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치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경치가 별로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춤은 아름답지만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경치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예술이, 환상이 채색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밤 장면은 굉장히 환상적인 색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CG가 아니에요. 이 장면 CG가 아니고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대에만 저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찍을 때 아주 적은 테이크 안에 찍어야 했던 장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LA에는 저런 색깔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밖을 보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 사람의 꿈과 같았던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춤은 그 자체로 환상이에요. 현실 속에 있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제 여운을 느끼죠. 춤을 췄던 걸 다시 춰보는 그러한 여운. 그리고 토요타 프리우스. 미아도 출근을 하면서 여운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그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죠. 네, 두 사람이 찾아오고 나서 이제 세바스찬이 찾아오고 나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미아가 사실 나는 재즈를 싫어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재즈에 대해서 설명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재즈는 되게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재즈는 옛날 재즈가 진짜 재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즈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재즈라는 음악은 사실 그렇게 보수적인 음악이 아니라 매우 진보적인 음악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재즈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너는 머물러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세바스찬이 꿈꾸는 재즈는 이 사람은 진정한 재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재즈는 진정한 재즈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바스찬의 재즈, 세바스찬이 추구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세바스찬이 말하는 진정한 재즈라는 건 말이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미아가 열심히 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그렉과 함께 데이트를 하죠. 네, 그렉과 함께 데이트를 했을 때 음악이 들려옵니다. 이때 들은 음악이 바로 세바스찬이 처음 연주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처음 연주했던 곡을 듣고서 달려가죠. 이 처음 연주했던 곡을 듣고 달려갈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아가 있었던 그렉과의 시간이 바로 현실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환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스찬과의 관계는 현실 속 관계라기보다는 판타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키스를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영화관이죠. 영화관에서 만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유 없는 반항, 옛날 영화를 보기로 하고 그게 망가지는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필름 영사기 시절. 필름 영화기 시절에는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필름이 망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현실의 영화관이 아니라 환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리피스 천문대. 영화에서 나왔던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어떤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고 있다가 그 영화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영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피스 천문대를 찾아가고 나서 펼쳐지는 것은 이제 누가 봐도 판타지. 그렇죠? 라라랜드에서 가장 예쁜 장면들 중 하나죠.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라서 이제 우주 은하수에서 춤을 추죠. 별빛 안에서 춤을 춥니다. 이건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사랑의 어떤 기쁨, 사랑의 어떤 환상,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춤을 한바탕 추고 쭉 내려와서 키스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판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의 기쁨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현실의 문제가 닥칩니다. 이 현실의 문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 흐름 자체는 뻔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환상적이었던 사랑의 끝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영화의 결말을 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겪은 현실은 어떤 거냐면 바로 변질이죠. 세바스찬의 변질입니다. 세바스찬이 변화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밴드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하고자 했었던 재즈를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보여주는 것은 미아에게 있어서 세바스찬은 완벽하게 자신의 판타지에 가까운 존재인 것이고, 세바스찬은 그 안에서 현실을 얘기한 거죠. 세바스찬이 돈을 위해서, 뭐 돈을 위해서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선택했던 그 밴드는 미아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미아가 생각하는 세바스찬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미아가 현실을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세바스찬은 빛나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세바스찬을 바라보는 미아는 너무나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하고 있죠. 이 당혹스러움은 미아도 설명하잖아요. 이 사람의 재즈, 세바스찬의 재즈에서 내가 본 것은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 나의 예전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네가 만드는 세련된 음악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미아의 1인극이 시작됩니다. 미아의 1인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인극을 보고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미아의 1인극을 보고 이제 미아가 원래부터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 미아의 1인극을 망친 걸 보면 미아가 너무 무리했던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미아의 1인극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세바스찬과 사실 싸우게 됐던 계기, 그리고 미아가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됐던 것들도 전부 다 무리해서 진행했던 1인극입니다. 그러니까 미아가 돈에도 쪼달리고 했던 것이 이 1인극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 1인극 때문에 세바스찬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1인극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세바스찬 문제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미아가 마주친 현실입니다. 이 1인극이 중요한 것은 미아는 자신이 꿈꾸는 오디션을 환상의 세계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얘가 일하는 곳 자체가 그 세트장 안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에 있는 곳이고, 항상 보는 것이 이제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마다 미아는 항상 꿈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1인극은 이 미아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왜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미아가 이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비참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관객들이 뭐 부끄럽다, 뭐 자살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미아가 이 1인극을 할 때 주변에 누가 없냐면 세바스찬이 없죠. 그러니까 미아의 주변에 세바스찬이 없을 때 미아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바스찬은 환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바스찬은 옆에 없어요. 원래는 이 시기야말로 세바스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시기죠. 하지만 세바스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아의 현실은 미아가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미아와 세바스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계에서, 그리고 환상 속에서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미아를 부르는 건 또다시 소리, 그리고 경적이죠.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바스찬이고요. 그리고 경적을 울려서 집안에 틀어박힌 미아를 다시 끌어내는 것도 세바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세바스찬의 역할은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사람, 그리고 다시 나아가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미아가 오디션에서 선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라라랜드를 보면서 처음 보면서 2번을 울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장면에서는 참 왠지 모르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아가 그
혼자 1인극을 해서 되게 가슴 아프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슬프게 느꼈던 것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할 때 왠지 모르게 그 장면이 벅차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무튼 미아가 오디션을 했고 세바스찬 말처럼 미아는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이 이제 현실 속에서 만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장면은 어떠한 판타지도 있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밝은 대낮 아래 둘이 현실 공간에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미아가 물어보죠.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죠? 그리피스 공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물음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 있는 거냐 아니면 너와 나의 환상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환상에 대입하고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건 이 두 개가 같은 공간이라는 거죠. 도저히 같은 곳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앙상한 모습입니다. 밝은 대낮 아래 까발려진 두 사람의 현실은 이렇게 그냥 글쎄요 볼품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볼품없다기보다는 그냥 공원이죠. 그냥 그런 곳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어떤 사랑했던 기억, 감정, 환상이라는 색을 지우고 나서 본 현실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넣은 의도에 대해서 제가 참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 그 다음에 5년 후 장면이 나옵니다. 이 5년 후 장면 이것도 당연히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배경처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시간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올 때 항상 이제 그 풍경을 보여주고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오거나 위로 올라가면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는 배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트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건 영화일 뿐이다. 이건 그냥 환상 속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이건 다 세트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의 환상을 깨는 장면. 네. 그 장면이죠. 미아가 결혼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미아가 결혼했는데, 남편 나올 때, 정말 남편이 누굴까? 세바스찬이 아니면 나 정말 너무 화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결국 세바스찬은 아니었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세바스찬의 셉스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미아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아가 너무 쉽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죠. 원래 그렉과 만나고 있었는데 바로 세바스찬과 만나고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냐라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세바스찬과의 사랑은 어떤 환상 속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아가 결혼한 사람이 바로 현실적인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고요. 네, 셉스가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은 미아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셉스도 이름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공명도 미아가 이름을 지어주고, 원래 세바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보다 자신이 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세바스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세바스찬이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하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나는 장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고 곡을 연주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회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런 건데, 이거는 7분 39초간의 또 하나의 한 편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바스찬이 연주를 시작하면서부터 7분 39초입니다. 그 7분 39초간 또 한 편의 영화가 한 번 더 상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몽타주 기법이죠. 몽타주 기법이라고 이제 여러 컷의 장면들이 주르륵 이어지는 몽타주 기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7분 39초 동안 이 영화에서 지금껏 나왔던 모든 곡들, 중요한 곡들이 전부 연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상황이 펼쳐지죠.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환상인데요. 두 사람은 환상 속에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 나오는 곡은 미아 앤 세바스찬스 테마입니다. 이 테마가 등장을 하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한번 봤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곡이 나오는 건 Another Day of Sun이 나오면서 이제 미아가 1인극을 성공하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게 판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본 역사에서는 미아는 실패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세바스찬이랑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에요.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아는 어쩌면 그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우리도 왜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랬었다면, 나한테 그때 조금 더 상황이 좋았다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그런 어떤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 곡이 나오면서 둘이 배경이 그려지다만 공간으로 들어가죠. 이 부분도 보시면서 재밌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그려지다만 공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순간이 환상임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세계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디션 장면에서 미아가 어둠 속에서 오디션을 보고 뒤쪽에서 세바스찬이 숨죽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은 흑백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루엣으로만 표시가 되죠. 실루엣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이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아가 오디션을 볼 때 미아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장면이죠. 아래 곡명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때 곡이 나온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아가 화장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또다시 데이트. 이 장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아이리스 아웃이라는 기법들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시티 오브 스타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결혼 장면이죠. 이 장면은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제가 이 앞부분을 잘라서 그렇지만 요거는 둘이 영화를 봐요. 어떤 필름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그 필름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도 필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인 거죠. 왜냐면 그런 일은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필름은 한 번도 상영된 적이 없는 필름이고요. 그래서 둘의 결혼 생활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와 세바스찬이 다시 돌아오면서 들어가는데 이름이 없죠. 그렇죠? 셉스가 없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셉스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죠. 그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살아왔던 삶이 이제 이 내용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선택들로 인해서 바뀐 그런 세계, 그리고 그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미아와 세바스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랑과 낭만,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영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시네마스코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영화는 철저하게 고전적인 방식과 고정적인 스토리, 그리고 고전적인 낭만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뮤지컬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전 영화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흘러간 사랑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흘러간 사랑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때 잘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꿈에 대한 이야기. 이 영화에서는 사랑보다는 꿈입니다. 결국 세바스찬이 선택한 것도 꿈이고 미아가 선택한 것도 꿈이죠. 사랑보다 꿈, 현실보다도 꿈을 선택했어요. 사랑이 현실화되는 것보다 꿈이 현실화되는 걸 선택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퍼스트맨에서도 네,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위플래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의 경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의 세계를 말한 작품 라라랜드였습니다. 네,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여기 영화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들은 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비평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라랜드에 대해서. 네.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라라랜드 같은 영화를 제가 만약에 비평을 해서,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게 리뷰를 말씀하시는 거죠. 리뷰를 해서 제가 평점을 매겼다고 한다면 아마 9점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어떤 낭만과 환상 그리고 어떤 영화 예술에 대해서 바친 하나의 좋은 수작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게 쉽지 않고 사실 올해 로마 정도를 제외하고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왔던 작품들을 보면 사실 라라랜드 근처로 오는 작품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라라랜드는 꽤 좋은 작품이었다. 흔치 않게 나오는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부를 만한 그만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아가 오디션 보는 장면 중에 그 노래 내용이 혹시 이모의 어떤 뭐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미아가 풀어낸 얘기인지, 그리고 또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색채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로 갇혀져 있는 틀에서 살고 있던 두 사람이 둘이 만났을 때 저는 자유로운 어떤 생활을 하게 된다?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디션 장면에서 이제 이모 얘기를 각색한 거냐 아니면 그냥 이모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거냐. 저는 각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바스찬의 말대로 미아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했던 이야기는 어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이모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진솔한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읽어서 미아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연기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각색이 들어간 아름다운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바스찬과 미아가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는 순간에서는 환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 사랑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정해진 곡, 레스토랑 사장이 치라고 말하는 곡을 쳐야 했던 세바스찬이 자기가 원하는 곡을 치게 됐지만 그 다음에 더 큰 정해진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 메신저스 밴드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서는 사실 세바스찬의 자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를 자유롭게 만나러 올 자유조차 없게 되죠. 그 다음에 미아 같은 경우도 1인극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틀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 자체도 하나의 정해진 틀 안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던 순간은 환상을 꿈꿨던 순간들, 그리고 자유롭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은 현실의 굴레들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피스 천문대에서 대낮에 둘이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미아가 세바스찬한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하면서 좀 확신을 달라는 듯한 말을 했는데 세바스찬은 그냥 확신을 주지 않고 뭐 흘러가는 대로 더 보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세바스찬이 미아의 꿈을 이뤄주고자 직접 고향에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 그렇게 확답을 주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바스찬이 미아가 거기서 이야기를 한 부분,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치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묻는 거죠. 나를 다시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의 대답은 흘러가는 대로 두자라는 건데 왜 세바스찬이 흘러가는 대로 두자고 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세바스찬에게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세바스찬은 이 상황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미아가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그리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 있는 미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존재가 미아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둬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세바스찬이 다시 한번 환상 속으로 혹은 나와 함께 또 지내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두 사람은 만날 접점이 없거든요. 두 사람은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야 되죠. 현실을 거부하려고 해야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꿈과의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가 끝날 때 보니까 어쨌든 그 두 주인공이 현실로 이제 다 성공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도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국의 현실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화는 현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현실로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그런 현실이 아닌 것처럼 저는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라이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미아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고 이제 세바스찬도 자기가 꿈꿨던 레스토랑을 차린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두 사람 다 이제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꿈을 이룬 것으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5년 후의 장면 자체가 모두 환상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저는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거나 뭐 곡해다 이렇게 보진 않고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5년 후가 지나고 나서 배경을 딱 치우는 장면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어떤 어나더 스토리로 받아들여 달라는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라랜드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고 그 후에 이제 어떤 그 7분 39초의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이제 이야기를 하나 꾸려놓은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라라랜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GV가 오늘 세 번째라고 네 번째인가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 GV에 선정되는 영화 선택의 뭐 기준이 있으신지 그 중에서 또 오늘 라라랜드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GV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네큐 여기 뉴죠. 시네큐에서 저랑 같이 이걸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를 틀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50편 정도 좋은 영화를 뽑았어요. 그 50편은 다 어떤 영화들이냐면 2007년 이후 영화들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필름 영화들은 여기서 틀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디지털 영상이기 때문에 그 필름 영화들을 틀려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영화들 여러분들이 되게 보고 싶어 하실 뭐 로키라든지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뭐 이터널 선샤인 뭐 이런 좀 오래된 작품들은 제가 GV에서 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디지털 영상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작품들도 다 좋은 작품들이죠. 뭐 사울의 아들이라든지 뭐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뭐 킬링 디어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객 서문랑, 캐롤도 있고요.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다음 GV는 아마 그 제가 뽑아놓은 50편의 영화가 아니라 그 개봉 영화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이스. 그 바이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거를 4월 13일에 할 거니까 이왕 어차피 바이스를 보실 분들이라면 GV에 와서 보시면 되겠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끝나고 제가 저 자리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포스터에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바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